저는 김도연입니다. 올해 38살이고 IT 스타트업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 이름은 ENS인데 직원이 20명 정도 되는 중간 규모 회사죠. 사업은 꽤 잘 되는 편이라 경제적으로는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 정말 바보 같은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내 서윤이에게는 정말 못된 남편이었거든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집보다 회사가 더 편해졌습니다. 서윤이가 무슨 말을 해도 대충 듣고 넘겼고 같이 식사를 해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곤 했죠. 그날은 화요일 새벽이었습니다. 5시쯤 전화벨 소리에 깼는데 병원에서 온 전화였어요. 서윤이가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급하게 옷을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어버렸죠. 의사 선생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심정지 시간이 너무 길어서 소생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서윤이가 정말 죽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아침에 커피를 내려주던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날 줄은 몰랐거든요. 장례식장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서윤이 친구들과 제 회사 직원들이 조문을 왔지만 정작 저는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영정사진 속 서윤이를 보면서도 마치 남의 일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위로의 말을 건네도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3일장을 치르는 동안 계속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서윤이와 마지막 대화가 뭐였는지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아마 평소처럼 별거 아닌 일상 얘기였을 겁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줄 알았다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을 텐데 말이죠. 화장장에서 마지막 인사를 할 때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서 있었어요. 서윤이에 대한 죄책감 같은 게 가슴 한구석에서 꿈틀거렸지만 그것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서윤이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몰랐구나. 서윤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어떤 꿈을 꾸고 있었는지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던 거죠. 그저 자기 일에만 매달려 살았던 제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윤이를 떠나보낸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일상은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집으로 등기우편이 한 통 배달되었습니다. 발신인 란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렸죠. 최서윤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처음엔 배송 실수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서윤이가 살아있을 때 미리 보낸 우편물이 늦게 도착한 건 아닐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소인이 찍힌 날짜를 보니 서윤이가 세상을 떠난 지 이미 보름이 지난 뒤였습니다. 봉투를 뜯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안에서 나온 건 검찰청 고발장이었어요. 제목을 읽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고발 대상은 주식회사 ENS, 바로 제가 운영하는 회사였거든요. 고발장 내용을 훑어보니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일어난 갑질과 여직원 괴롭힘에 대한 상세한 증거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문제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입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회사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더 충격적인 건 고발인 명단에 서윤이 이름이 적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고발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니 서윤이가 협력업체 직원 신분으로 저희 회사에서 일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전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서윤이가 제 회사에서 일했다는 것도 믿기 어려웠는데 회사의 문제점들을 조사해서 고발장까지 작성했다는 게 더욱 이해되지 않았어요. 왜 저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몰래 이런 일을 진행했던 걸까요? 고발장 마지막 장에는 서윤이 필체로 쓰인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당신을 위한 일이었어요.
언젠가는 이해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읽고 또 읽어도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회사로 급하게 전화를 걸어 직원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서윤이가 회사에 다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인사 담당자도 그런 사람은 없다고 잡아떼더군요. 그럼 서윤이는 어떻게 회사 내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던 걸까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윤이가 저를 속이고 이런 일을 벌였다는 생각에 배신감이 들었어요. 동시에 제가 정말 모르는 게 너무 많았다는 자책감도 밀려왔습니다. 살아있을 때 서윤이에게 더 관심을 가졌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일찍 회사로 출근해서 직원들과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고발장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었지만 회사 내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직원들 표정을 보니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서윤이는 단순히 세상을 떠난 게 아니라 저에게 무언가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고 간 거였어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분명히 찾아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고발장을 받은 다음 날부터 회사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검찰에서 정식 수사에 들어간다는 연락이 왔거든요. 직원들은 모두 불안해했고 저 역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서윤이가 남긴 이 폭탄 때문에 제가 10년 넘게 읽어온 모든 것이 무너질 위기에 처한 거죠. 고발장에 첨부된 자료들을 다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회사 내부 회의록, 직원들 간의 메신저 대화 내용, 심지어 제가 직원들에게 했던 말까지 녹음 파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런 자료들을 어떻게 수집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건 저희 회사 여직원 괴롭힘 사건이었습니다. 작년에 신입사원으로 들어온 김미영 씨가 상급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당시 김미영 씨가 그만둘 때 저는 단순히 적응하지 못해서 떠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거죠. 더 놀라운 건 서윤이가 김미영 씨와 직접 만나서 증언을 수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고발장에는 김미영 씨가 서윤이에게 털어놓은 이야기가 그대로 적혀 있었어요. 서윤이는 언제부터 이런 일을 진행하고 있었던 걸까요? 왜 저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요? 회사 직원들을 하나씩 불러서 개별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지만 점차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몇몇 직원들이 서윤이를 본 적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다만 협력업체 직원이라고만 알고 있었고 제 아내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더군요. 인사팀장인 박정수 부장을 따로 불러서 물어봤더니 더욱 당황스러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윤이가 가짜 신분으로 협력업체에 입사해서 저희 회사 업무를 담당했다는 거예요. 협력업체 담당자와 짜고 친 일이었던 모양입니다. 사장님, 저희도 몰랐습니다. 협력업체에서 보낸 직원이라고 해서 별다른 신원 확인을 하지 않았거든요. 박 부장의 말을 듣고 나니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서윤이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알 수 있었어요. 단순한 호기심이나 우연이 아니라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였던 거죠. 그날 밤 서윤이 방을 다시 뒤져봤습니다. 뭔가 단서가 더 있을 것 같았거든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수첩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서윤이 필체로 빼곡히 적힌 메모들이 가득했어요. 수첩 내용을 읽어보니 서윤이가 몇 개월 전부터 이 일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직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마치 저를 관찰하는 탐정 같았습니다.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연이는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누군가는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서윤이는 저를 비난하려던 게 아니라 도와주려 했던 거였어요. 제가 모르고 있던 회사의 문제점들을 알려주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왜 직접 말하지 않고 이런 복잡한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다음 며칠 동안 회사는 완전히 마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직원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일기 시작했어요. 몇몇 직원들은 이미 이력서를 넣고 다른 회사를 알아보고 있다는 소문도 들렸습니다. 저는 점점 서윤이에 대한 분노와 고마움 사이에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저를 공경에 빠뜨렸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동시에 회사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도 들었어요. 서윤이가 남긴 고발장으로 인해 회사가 완전히 뒤바뀐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검찰 수사는 본격화되었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서윤이 물건들을 정리해둔 방에서 노트북이 사라진 겁니다. 분명히 책상 위에 놓여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요. 처음엔 제가 다른 곳에 옮겨놓고 깜빡한 줄 알았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뒤져봤지만 노트북은 보이지 않았죠. 더 당황스러운 건 그 다음날 회사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회사 내부 문서들이 온라인 제보 사이트에 유출된 거예요. 직원들의 개인정보부터 시작해서 회사 매출 자료, 심지어 제가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이메일까지 모든 게 공개되었습니다. 박정수 부장이 급하게 제 사무실로 뛰어왔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회사 모든 자료가 인터넷에 공개됐어요. 컴퓨터 화면을 보니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직원들에게 보낸 업무 지시 메일들이 그대로 올라와 있었어요. 그 중에는 솔직히 말해서 좀 거칠게 표현한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업무 효율을 위해서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공개되고 보니 정말 심한 갑질로 보일 수밖에 없었죠. 가장 충격적인 건 유출된 자료 중에 서윤이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파일들이 섞여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윤이가 회사에서 수집한 증거 자료들과 개인적인 메모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서윤이가 죽은 지 이미 한 달이 넘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밤늦게 집으로 돌아와서 곰곰 생각해 봤습니다. 서윤이 노트북이 사라진 것과 회사 자료 유출이 우연의 일치일 리는 없었어요. 분명히 연관성이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서윤이는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걸까요? 문득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서윤이가 정말 죽은 게 맞을까 하는 의심이 든 거예요. 아니면 죽기 전에 누군가와 함께 이 모든 일을 미리 계획해 놓은 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윤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계획이 차례대로 실행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병원으로 갔습니다. 서윤이를 마지막으로 진료했던 의사 선생님을 다시 만나고 싶었거든요. 혹시 서윤이 죽음에 대해 의심스러운 점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려고 했습니다. 응급실 당직 의사였던 김현우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기억하시더군요. 아, 최서윤 씨 남편분이시죠. 그때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김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 서윤이 죽음에는 별다른 의혹이 없었습니다. 전형적인 급성 심장마비였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심정지 상태가 오래 지속된 후였다고 하시더군요. 부검도 하지 않았지만 특별히 의심스러운 점은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대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뭘까요? 서윤이가 살아있을 때 미리 준비해둔 일들이 자동으로 실행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서윤이와 함께 일했던 누군가가 아직도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서윤이 친구 중에 컴퓨터를 잘 다루는 사람이 있었던 걸 기억해냈습니다. 대학 동창인 이지연이라는 여자였는데 IT 쪽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혹시 서윤이가 지연이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지연이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연락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어요. 마치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점점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 갔죠. 회사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직원들 중 몇 명이 이미 사표를 냈고 거래처에서도 계약 해지 통보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10여 년 동안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서윤이가 남긴 이 폭탄 때문에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서윤이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웃고 있는 서윤이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니? 정말 죽은 게 맞다면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거야?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더 있는 건 아니겠지. 서윤이 노트북이 사라지고 회사 자료가 유출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답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 서윤이 옷장을 정리하다가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들을 하나씩 살펴보니 서윤이가 낯선 남자와 함께 찍은 모습들이었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아 진지하게 대화하는 장면, 공원을 걸으며 서류를 주고받는 모습, 심지어 사무실 같은 곳에서 회의하는 장면까지 있었어요. 사진 속 서윤이는 제가 아는 평소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뭔가 진지하고 의지가 강해 보였죠. 처음에는 역시 불륜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윤이가 제 등 뒤에서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동안 제가 회사 일에만 매달려 있는 사이 서윤이는 이런 관계를 맺고 있었던 거군요. 배신감과 억울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이 연인 사이라기보다는 업무적인 관계처럼 보였거든요. 특히 서류를 주고받는 장면에서는 서윤이가 뭔가를 설명하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사진 뒷면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는데 대부분 서윤이가 세상을 떠나기 두세 달 전 시점이었습니다. 마지막 사진 뒷면에는 서윤이 필체로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도연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에요. 변호사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서윤이가 만난 남자는 불륜 상대가 아니라 변호사였던 겁니다. 급하게 인터넷 검색을 해봤습니다.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을 단서로 찾아보니 정말로 변호사였어요. 이름은 강민수, 인권 전문 변호사로 주로 직장 내 갑질이나 부당해고 사건을 다루는 사람이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본 프로필 사진이 서윤이와 함께 찍힌 그 남자와 정확히 일치했죠. 그제야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이는 불륜을 저지른 게 아니라 제 회사의 문제점들을 고발하기 위해 변호사와 상의하고 있었던 거예요. 강민수 변호사는 서윤이가 수집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고발장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 같았습니다. 문득 서윤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서윤이는 제가 모르는 사이에 회사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걱정하고 있었던 거죠. 직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직접 나선 거였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서윤이 마음도 모르고 불륜을 의심했던 겁니다. 강민수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 했지만 제가 서윤이 남편이라고 하니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더군요.
다음 날 오후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강 변호사는 서윤이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서윤이가 처음 사무실을 찾아왔을 때부터 마지막 만남까지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서윤이는 제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정말 많이 고민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부인께서 정말 남편분을 사랑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동시에 회사에서 일어나는 불이한 일들을 그냥 넘어갈 수 없어 하셨죠. 남편분께 직접 말씀드리고 싶어 했지만 받아들이실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강 변호사 말을 듣고 있으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서윤이는 제게 직접 말하고 싶어 했지만 제가 들어줄지 확신하지 못했던 거죠. 평소 제가 서윤이 말을 얼마나 대충 들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서윤이 입장에서는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부인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남편분이 좋은 사람이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보지 못할 때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완전히 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서윤이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은 모두 사라지고 대신 깊은 미안함과 그리움만 남았어요. 서윤이는 끝까지 저를 생각해서 이런 어려운 결정을 내렸던 거였습니다. 제가 직접 나서서 회사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면서 이런 복잡한 방법을 선택했던 거죠. 집으로 돌아와서 서윤이 사진을 다시 보니 전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불륜 상대와 만나는 배신자가 아니라 남편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아내의 모습이었어요. 서윤이가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행동했는지 이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서윤이가 변호사와 만났던 진실을 알게 된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사라지고 대신 깊은 미안함이 자리 잡았죠. 서윤이는 정말 저를 위해서 그 모든 일을 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윤이는 왜 직접 말하지 않고 이런 복잡한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그날 오후 서윤이 방을 다시 정리하다가 책상 서랍 맨 아래에서 두꺼운 파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겉표지에는 서윤이 필체로 도연이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파일을 열어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서윤이에게 했던 말들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파일 첫 장에는 작년 봄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윤이가 새로 산 옷을 입고 저에게 어떤지 물어봤을 때 제가 한 대답이었죠. 바쁘니까 나중에 얘기해. 그때 서윤이 표정까지 자세히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실망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갔음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두 번째 페이지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름에 서윤이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자고 했을 때 제가 한 말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회사 일이 바쁘니까 혼자 다녀와. 별일 아닐 거야. 그날 서윤이가 혼자 병원에 갔다가 돌아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게 기억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파일을 넘기면서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제가 서윤이에게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얼마나 차갑게 대했는지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특히 가을에 서윤이가 직장을 구하고 싶다고 상의했을 때 제 반응이 가장 심했습니다.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 쓸데없는 생각 말고. 그 옆에는 서윤이가 작은 글씨로 적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도연이는 나를 한 사람의 인격체로 보지 않는 것 같다. 그냥 집안일 하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너무 슬프다. 그 글을 읽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서윤이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파일 중간 부분에는 제가 회사에서 했던 말들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직원들에게 소리를 질렀던 장면들,
부당한 요구를 했던 순간들이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서윤이는 제가 회사에서 어떤 모습인지도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 직원들로부터 들었거나 직접 목격했던 모양이었죠. 가장 충격적인 건 파일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서윤이가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에 적은 글이었어요. 도연이와 마지막으로 진솔한 대화를 시도해봤지만 역시 듣지 않았다.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 도연이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도연이는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 나를 포함해서 말이다. 그 아래에는 더 가슴 아픈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날 미워하기 전에 난 이미 많이 죽어 있었어요. 매일매일 조금씩 죽어가고 있었다고요. 당신의 무관심과 차가운 말들 때문에 말이에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당신을 사랑하려 노력했지만 이제는 정말 힘들어졌어요. 파일을 다 읽고 나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서윤이는 저를 원망하거나 복수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끝까지 저를 구해주려 했던 겁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 살고 있었는지 깨닫게 해주려 했던 거죠. 회사에서의 문제점들도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윤이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 같았습니다. 서윤이는 직접 말해도 제가 듣지 않을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고발장을 통해서라도 제가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려 했던 거죠.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남편에게 직접 말할 수도 없어서 이런 복잡한 계획을 세워야 했다니요. 파일 맨 마지막 장에는 서윤이 마지막 편지가 있었습니다. 도연아,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아마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미안해요. 이런 방법밖에 생각할 수 없었어요. 당신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단지 바쁘고 지쳐서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던 거겠죠.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당신은 충분히 변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서윤이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살아생전 서윤이가 저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을 이제서야 듣게 된 거였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말이죠. 서윤이는 마지막까지 저를 믿어줬는데 정작 저는 서윤이를 의심하고 원망했던 겁니다. 서윤이가 남긴 파일을 통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회사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죠.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결국 저는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직원들 대부분이 이미 다른 회사로 옮겨갔고 거래처들도 하나둘씩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10여 년 동안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서윤이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서윤이는 단순히 저를 벌주려 한 게 아니라 진정으로 변화하길 바랐던 겁니다. 회사에서 벌어지는 불이한 일들을 바로잡고 동시에 제가 진정한 사람이 되길 원했던 거죠. 검찰에서는 결국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고발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회사 평판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였기 때문에 사업을 계속 이어갈 수는 없었어요. 남은 직원들과 함께 회사 정리 작업을 진행하면서 각자의 앞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컴퓨터를 정리하던 중 이상한 파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파일명이 도연에게 마지막 선물이었는데 생성 날짜를 보니 서윤이가 세상을 떠난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파일을 열어보니 서윤이 목소리로 녹음된 음성 메시지였습니다. 당신이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면 아마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서윤이 목소리를 다시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 목소리를 그리워했는지 모릅니다.
녹음 파일은 약 10분 정도였는데 서윤이가 마지막에 하고 싶었던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도연아, 미안해요. 이런 방법 말고 직접 얘기했어야 했는데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당신이 제 말을 들어줄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당신은 본래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단지 바쁘고 지쳐서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던 거겠죠. 서윤이는 녹음에서 회사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김미영 씨가 성희롱을 당했을 때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다른 직원들도 부당한 대우에 고통받고 있었는지 말이죠. 서윤이는 이런 상황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직접 나서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고마워요. 당신과 함께한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추억이거든요. 비록 마지막 몇 년은 서로 마음이 멀어졌지만 그래도 당신을 사랑했던 마음만은 진짜였어요. 녹음 중간 부분에서는 서윤이가 울먹이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아마 이 메시지를 녹음하면서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 일어날 일들을 상상하면서 말이죠. 제가 준비한 모든 것들이 당신에게는 고통스러울 거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이것 말고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었어요. 당신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깨닫게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지금은 미워하시겠지만 언젠가는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마지막 부분에서 서윤이가 한 말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복수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당신이 후회하게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진정한 후회를 통해서만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신의 삶이 더 의미 있고 따뜻해지길 바라요. 그게 제가 바라는 마지막 소원이에요. 녹음을 다 듣고 나니 서윤이가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이 모든 계획을 세웠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고발이 아니라 저의 진정한 변화를 위한 마지막 선물이었던 거죠. 서윤이는 자신의 죽음 이후에도 저를 걱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서윤이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묘비 앞에 앉아서 한참 동안 이야기했어요. 미안하다는 말부터 시작해서 고맙다는 말까지 하고 싶었던 모든 이야기를 쏟아놓았습니다. 서윤이가 살아있을 때 하지 못했던 진솔한 대화를 이제서야 나누게 된 거였죠. 서윤이 목소리로 녹음된 마지막 메시지를 듣고 난 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회사는 완전히 정리되었고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노력하고 있었죠. 서윤이가 바랐던 대로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김미영 씨를 비롯해 제가 상처 준 직원들에게 직접 찾아가 사과했고 작은 사회복지단체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우연히 오래된 우체국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서윤이와 처음 만났던 곳 근처였죠. 문득 향수가 밀려와 주변을 둘러보다가 작은 사서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낡은 사서함 위에 작은 꽃다발이 놓여 있었는데 왠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꽃다발 아래 작은 편지 봉투가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친숙한 필체로 제 이름이 적혀 있었죠. 서윤이 글씨체였습니다. 손이 떨리면서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편지지에는 서윤이 마지막 당부가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 내용은 짧았지만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이는 제가 이 편지를 읽을 즈음이면 많은 걸 깨달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정으로 용서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때라고 말했죠. 서윤이는 마지막까지도 저를 걱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편지 마지막 부분에서 서윤이가 쓴 글이 특히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도연아, 당신이 변해가는 모습을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이제는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그리고 혹시 다음 생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때는 진짜 사랑해 주세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진정한 사랑 말이에요. 그 글을 읽는 순간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서윤이는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저를 사랑하고 있었던 거죠. 복수나 원망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으로 저를 변화시키려 했던 겁니다. 이제야 서윤이 마음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서함 주변을 둘러보니 작은 벤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벤치에 앉아서 서윤이와의 추억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설렘, 결혼식 날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점점 멀어져 갔던 마지막 몇 년까지 모든 기억이 스쳐 지나갔죠. 아름다웠던 시간들과 아픈 시간들이 모두 소중한 추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서윤이를 원망하지도 않고 저 자신을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서윤이가 남긴 메시지 덕분에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배웠거든요. 서윤이는 저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남겨주었습니다. 바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것이죠. 봄바람이 살짝 불어와 꽃다발 향기가 코끝에 스쳤습니다. 서윤이가 좋아했던 장미 향기였죠. 마치 서윤이가 바로 옆에 앉아 있는 것 같은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서윤이와 진정한 작별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미움이나 후회가 아닌 감사와 사랑으로 말이죠. 벤치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서윤이가 바라던 대로 앞으로는 더 따뜻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진정한 소통과 이해를 바탕으로 관계를 맺어가겠다고 말이죠. 서윤이는 떠났지만 서윤이가 남긴 사랑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살아있습니다. 그 사랑을 바탕으로 새로운 봄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서윤이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이제는 아픈 기억이 아니라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으니까요.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까지 서윤이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감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